우린 모두 하잘것없는 인간이다. 조금 더 더하지 않고 덜하지도 않다. 이런 점에서 우린 모두 똑같다. 우린 누구나 마음에 와닿는 진심 어린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귀 기울이게 되어 있다. 이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동안 우리는 서로에게 전해지는 교감을 느낄 수 있다. 대화가 끝나고 상대방이 주제를 바꿔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게 되더라도 내게 전해졌던 그 감동을 기억하고는 결국에는 사인을 하게 된다.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사인을 하고 나서도 저 사람의 성품은 너무 고결해 라고 조용히 내뱉을 것이다. 기존의 원칙을 제대로 적용하라. 몇 년 전 나는 시카고의 한 증권연수원에서 약 1,500명을 교육시키는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 증권사는 거대한 조직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주 600명 정도의 연수생을 선발해 훈련시켜야 했다. 이 연수원을 나온 수천 명의 세일즈맨 중 내가 가르쳤던 세일즈 기술을 정확히 이해했던 한 남자 직원이 있었다. 사실 이 남자 직원이 처음 연수원을 들어왔을 때 그는 주식을 팔아본 적도 없었고 이전에 세일즈를 해본 적도 없다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했다. 자, 그러면 그가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자. 연수가 끝날 때쯤 그가 남의 말을 잘 믿는 사람이라 생각한 어떤 유능한 세일즈맨은 그를 놀려주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 남자 직원에게 크게 노력하지 않고도 주식을 팔 수 있는 팁을 주겠다고 했다. 그는 자기가 직접 판매를 할 수도 있지만 주식을 살 사람이 조금만 설득하면 쉽게 주식을 구매할 평범한 예술가이기 때문에 유능한 자신의 시간을 낭비하기 싫다고 했다. 신입 세일즈맨은 그 팁을 기꺼이 받아들였고 주식을 판매하려고 나섰다. 그가 사무실에서 나가자마자 그 유능한 세일즈맨은 다른 유능한 세일즈맨들을 불러 모아 자신의 장난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사실 그 화가는 부유한 사람이었고 그 유능한 세일즈맨은 거의 한 달 동안 화가에게 주식을 팔려고 했다가 실패했던 전적이 있었다. 알고 보니 거기에 모여있던 다른 유능한 세일즈맨 모두가 그에게 주식을 팔려고 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었다. 신입 세일즈맨은 1시간 반 정도 후에 돌아왔고 다른 유능한 세일즈맨들은 미소를 띠고 그를 맞이했으나 놀랍게도 그 신입 세일즈맨의 얼굴에도 미소가 가득했다. 신입 세일즈맨이 기분 좋게 돌아올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 유능한 세일즈맨들은 서로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보았다. 처음 장난을 시작한 세일즈맨이 주식을 팔았나요? 라고 그에게 물었고 그러자 그 풋내기 세일즈맨은 물론이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정말 훌륭한 신사이시고 또 무척 재미있는 분이시던데요. 라고 대답했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2,000짜리 수표를 꺼냈다. 그 유능한 세일즈맨은 그가 어떻게 화가에게 주식을 팔고 왔는지 궁금해했다. 아,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풋내기 세일즈맨은 말했다. 나는 그저 들어가서 그와 몇 분 동안 이야기를 나눴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먼저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자기가 먼저 사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먼저 나서서 그 사람에게 주식을 판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먼저 원해서 주식을 산 거죠. 이 말을 듣고 나서 나는 그 신입 세일즈맨을 사무실로 들어오라고 했고 그 일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말해보라고 했다. 자세한 내용인즉 이랬다. 이 세일즈맨이 화가의 작업실로 들어섰을 때 화가는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세일즈맨이 작업실로 들어오는 것도 모를 정도로 화가는 그림 그리는데 너무도 열중해 있었다. 그러나 그는 화가가 그리고 있는 그림이 잘 보이는 자리로 뚜벅뚜벅 걸어가서는 아무런 말도 없이 그림을 계속 쳐다보고 서 있었다.
마침내 화가는 세일즈맨을 쳐다보게 되었고 세일즈맨은 작업실에 허락도 없이 들어오게 되어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다. 이어서 화가가 그리고 있는 그림에 대해 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 세일즈맨은 그림에 대해 화가와 대화를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상식이 있었을 뿐 아니라 실제 그림에 관심이 참 많은 사람이었다. 그는 그림을 좋아한다고 화가에게 솔직히 털어놓았고 물론 화가는 자신의 작업을 방해한 것 때문에 크게 흥분해 있었다. 어쨌든 이 두 사람은 예술에 대해 1시간 가까이 대화를 했고 특히 그 화가가 그리고 있는 그림에 대해 중점적으로 대화를 나눴다. 마침내 화가는 그 세일즈맨에게 이름과 하는 일에 대해 물었고 그는 대답했다. 제가 하는 일이나 제 이름 같은 것은 신경 쓰지 마세요. 전 당신과 당신이 하고 있는 예술에 대해 더 관심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화가의 얼굴에는 기쁨의 미소가 가득 번졌다. 이 세일즈맨의 말이 화가의 귀에는 그 어느 달콤한 음악보다 더 달게 들렸으리라. 그러나 화가는 그가 무슨 일로 작업실까지 찾아왔는지 여전히 궁금해했다. 그제야 그 세일즈맨은 마지못해 그는 정말 진정한 세일즈맨이다. 직업이 무엇이고 무슨 일로 찾아왔는지 설명을 하기 시작했다. 그는 간단 명료하게 자신이 팔고자 하는 주식에 대해 설명했고 화가는 마치 그 세일즈맨의 입에서 나오는 설명 한마디 한마디를 즐기며 듣고 있는 것 같았다. 그가 설명을 마치자 화가가 말했다. 제가 정말 바보였군요. 사실 몇 번인가 당신 회사에서 세일즈맨이 내게 찾아와 주식을 팔려고 수차례 방문했던 적이 있었지만 그들은 내게 주식에 관해서 말고는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날 너무 짜증스럽게 한 적도 많았습니다. 심지어 실례인 줄 압니다만 그중 어떤 분께는 여기서 나가달라고까지 말한 적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자. 그 사람 이름이 뭐였더라? 퍼킨스 씨였어요. 바로 그에게 장난을 걸었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당신의 세일즈 방식은 매우 독특하군요. 그동안 주식에 대해서 내가 왜 몰랐을까? 왜 이렇게까지 몰랐을까요? $2,000어치의 주식을 구입하고 싶습니다. 이 말을 귀담아 들어라. 당신의 세일즈 방식은 매우 독특하군요. 이 신입 세일즈맨의 세일즈 방식 중 어떤 점이 독특했던 것일까? 질문을 바꿔보자. 이 신입 세일즈맨이 화가에게 진짜로 판매한 것은 무엇일까? 그는 단지 $2,000어치의 주식만을 판매한 것일까? 아니다. 그 직원은 자신의 캔버스에 자신이 직접 그리고 있는 바로 자신만의 그림을 판 것이다. 주식을 판매한 일은 그저 우연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 일화를 건성으로 흘려듣지 마라. 정상에서 출발하여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바닥에서 출발해 정상에 오르는 편이 낫다. 마음을 움직이는 진심 어린 말. 그 훌륭한 세일즈맨은 내 마음을 움직였고 그 중년 부인의 일화를 기억하고 있다. 그 일에 감명을 받고는 가슴 깊이 명심을 했다. 그리고 소비자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공부하고 그 부분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꺼냈다. 이 풋내기 신입 세일즈맨은 근무 첫 달에만 $7,900의 수당을 가져갔는데 이 금액은 2위를 차지한 직원이 받은 수당의 2배가 넘는 돈이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회사 전체의 1,500명 직원들 중에서 아무도 그가 어떻게 왜 스타로서 인정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런 것을 보면 9장에서 제시한 가혹한 질책이 왜 필요한지를 알 수 있다. 카네기, 록펠러, 제임스 힐, 마셜 필드 등 우리가 성공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모두 같은 법칙을 적용하여 돈을 벌었으며 그것들을 꾸준히 노력해온 사람들이지만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부러워할 뿐 그들이 신조로 삼았던 철학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노력해볼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성공을 거둔 사람들의 도취감을 보면서 그들의 성취에 관심을 갖곤 한다.
그러면서도 과연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 성공을 거뒀는지 그 과정을 분석해 볼 생각은 하지 않는다. 그가 달디단 성공의 열매를 따기까지 얼마나 쓰디쓴 준비의 과정을 거쳤으며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을지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여러분은 스스로 깨닫게 될 것이다. 성공을 거두는 데는 전혀 새로운 원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해왔던 원칙을 제대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그러므로 성공을 원한다면 이 책에 나오는 법칙 하나하나를 모두 공부하고 몸에 익혀야 한다. 그러나 극히 적은 수의 사람만이 그 법칙들을 활용하고 있다. 화가에게 주식을 팔았던 그 세일즈맨은 단순히 주식을 잘 파는 노련한 세일즈맨일 뿐 아니라 성품이 매력적인 평범한 사람이다. 그는 남들의 관심을 끌만한 점이 별로 없어 보이는 사람이었다. 아마도 그런 이유로 그 유능한 세일즈맨이 그에게 장난칠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화가의 입장에선 자신의 작품을 칭찬해주는 매력적인 인간성을 가진 사람으로 보였던 것이다. 그 사람들을 위해 명쾌한 결론을 내려주겠다. 들으면 기분 좋아지는 달콤한 아첨 역시 마음을 움직이는 진심 어린 말이라 잘못 이해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당신은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니길 바란다. 이 장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철학을 제대로 이해했으면 한다. 그리하여 다른 사람들을 가까이에 두고 그들에게서 무언가를 찾으려 노력하라. 혹은 그들의 업적 중에서 당신이 진심으로 존경할 수 있을 만한 것을 찾아내어 열심히 연구하라. 그렇게 해야만 다른 사람들이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값싼 아부는 호감이 가는 인간성을 형성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온다. 그것은 사람들을 끌어당기기는커녕 오히려 멀어지게 한다. 결국 값싼 아부는 무지한 사람이라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천박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만일 열심히 일했는데도 실패했다면 혹은 당신이 계획한 일이 철저히 무시되었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실을 기억하자. 역사적으로 위대한 사람들은 용기가 있었고 그 용기는 알다시피 역경을 통해서 얻어진다는 점이었다는 것을. 유쾌한 성품, 참신한 아이디어. 독자들은 이 장의 기반이 되는 법칙들이 이 책의 6장 상상력 부분에 나온 법칙들과 많은 관련이 있음을 발견했을 것이다. 또한 이번 장에서 언급된 법칙과 13장 협력 부분에 언급된 법칙은 같은 뿌리에 기인하고 있다.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상상력과 협력 그리고 유쾌한 성품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아주 유용한 아이디어를 설명하기로 하자. 식자들은 아이디어야말로 성공으로 가는 디딤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내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수 있죠? 이다. 이 장의 내용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부분적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소개된 새롭고 참신한 아이디어들을 개발한다면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이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아이디어. 독일은 수십 년간 완구 수출국 1위를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세계대전의 패배로 독일은
장난감 관련 무역에서 많은 손실을 입었다. 전쟁 전에 미국은 거의 대부분의 장난감을 독일로부터 수입해 왔었다. 그러나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독일산 장난감을 수입할 것 같지는 않다. 장난감 산업은 미국뿐 아니라 많은 외국에서도 상당한 수요가 있는 게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은 독일에서 장난감을 수입하지 않으려고 한다. 마지막 남은 경쟁 상대는 일본이지만 일본산 장난감의 품질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경쟁이라는 것 자체에 의미가 없다. 그러면 아마도 어떤 장난감을 만들어야 하고 어디서 자본을 끌어와야 하느냐라는 물음이 생길 것이다. 먼저 근처의 장난감 가게를 들러서 어느 장난감이 가장 빨리 판매되는지 살펴보라. 만약 판매 흐름이 매끄럽지 못한 장난감을 발견했다면 시장성 있는 장난감에 대한 아이디어와 함께 동업자를 찾는 광고를 내라. 아마도 조만간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기술자를 만날 수 있다. 그 기술자가 당신이 원하는 장난감 모델을 만들었는가? 그렇다면 우선 장난감을 대량 생산할 조그만 공장, 목수, 기계 판매점 등을 찾아다니면서 생산에 필요한 계약을 하라. 이제 장난감 한 개를 조립하는데 비용이 얼마가 드는지 알았다. 그 이야기는 곧 장난감을 팔아줄 중개상, 도매상, 판매 대리점을 찾아 계약할 준비가 된 것이라는 뜻이다. 만약 당신이 능력 있는 세일즈맨이라면 얼마 안 되는 광고 비용만으로도 이 모든 과정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인력이 확보가 되었다면 그들과 함께 밤낮을 가리지 말고 장난감 개발에 힘써야 한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나중에 당신 소유의 공장을 운영할 때 좀 더 나은 자리로 옮겨주겠다고 제안하라. 아마도 그들은 당신이 원하는 만큼의 시간 동안 열심히 일할 것이다. 물론 자신이 호감이 가고 유쾌한 인간성을 지니고 있다면 또 상당한 조직력을 지니고 있다면 장난감 제조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 직접 장난감을 들고 가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과연 어떤 장난감들이 팔릴지 궁금하다면 아이들이 노는 것을 유심히 지켜보라. 아울러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에 대해 연구하라. 무엇이 그들을 즐겁게 하는가? 거기에서 당신은 앞으로 만들 장난감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일에는 최고의 발명가도 천재도 필요 없다. 오직 보통의 상식만 있으면 되는 일이다. 단순히 생각하라.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생산하라. 대신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것보다 훨씬 잘 만들어야 한다. 무엇이든 특징 있게 만들어라. 다른 것과 구분이 되는 그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 우리는 아이들을 즐겁게 해줄 장난감을 사기 위해 1년에 몇백만 달러를 소비한다. 흥미 위주의 장난감도 좋지만 흥미만큼이나 실용적인 장난감을 만들어라. 만약 가능하다면 교육적인 부분도 첨가하고 만약 그 장난감이 오락성의 교육성까지 부과된다면 그 장난감은 대히트를 칠 것이다. 만약 게임으로 즐길 수 있는 장난감을 만든다면 거기에 우리가 사는 세상에 관련된 생물, 지리, 산수, 영어, 생리학과 같이 뭔가 배울 수 있는 항목을 첨가하라. 아니면 아이들로 하여금 달리거나 점프를 하게 하는 것과 같이 운동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포함시켜라. 아이들은 특히 놀이 과정 중에 몸을 움직이는 것을 좋아한다. 이것은 아이들의 발달에도 무척 도움이 되는 일이다. 실내 야구 게임은 대박의 조짐이 보이는 품목이다. 특히 도시에서의 수요가 많을 것이다. 야구 공을 줄로 묶어 천장에 달아놓는다. 그리고 줄에 매달린 공을 벽을 향해 던진다. 재빨리 뒤로 물러나 야구 방망이로 돌아오는 공을 힘껏 친다.
다시 말해 1인용 야구 게임인 셈이다. 큰 마을에서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사는 것보다 작은 마을에서 위대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낫다. 두 번째 아이디어. 이 계획은 모험을 감수하고라도 그에게 수입을 원하는 야심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내용이고 미국 내 큰 도시에서 40~50명의 인력으로 할 수 있는 실용적인 운영 방안이다. 물론 더 작은 도시에선 더 적은 수의 인원으로 시도해 볼 수 있다. 이것은 작가적인 능력을 활용해 당신도 작가적 기질이 있다는 가정하에 광고 카피나 광고 전단지, 구매 권유서 등을 쓸 수 있거나 혹은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계획이다. 이 운영 방안이 현실에 맞게 실행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광고 경험이 있는 5군데 이내의 유능한 광고 회사 혹은 광고주들과 협력을 해야 한다. 물론 개인이라도 상관없다. 그러고는 먼저 광고 회사를 찾아가 협상을 맺는다. 그 회사의 고용인의 형식을 취하되 급여 조건으로 당신이 체결하는 총 계약금의 7%를 달라고 한다. 이 7%의 금액은 계약을 하고 광고 문구를 작성하고 고객에게 광고 예산 운용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드리는 당신의 노력에 충분한 보상이 될 것이다. 그 어떤 대리점이라도 당신이 가져오는 계약에 대해 이 정도의 급여는 지급할 것이다. 그 후 광고 계약을 했으면 하는 회사를 찾아가 아무런 보상 없이 일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다. 당신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으며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그 회사의 판매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을 자세히 설명하라. 만약 그 회사가 광고 매니저를 고용한다면 당신은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회사와의 계약을 통해서 회사는 당신의 서비스를 대가 없이 이용할 수 있어 회사 측에서도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당신의 이러한 계약 조건이 설득력이 있고 그동안 많은 시간을 투자해 빈틈없이 준비했다면 아마도 큰 마찰 없이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거래를 어느 정도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유지하라. 보통 광고 계약은 10개에서 12개 정도를 하는 게 보통이지만 계약 조건 중 광고료가 $25,000가 넘는다면 건수를 줄이는 것이 좋다. 만약 당신이 완벽한 광고 카피라이터라면 혹은 고객을 위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고객과의 계약을 매년 연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책임질 수 있을 정도의 계약만 하라. 그리고 시간을 할애해서 개별적인 고객 관리에 신경을 써라. 사무실에 앉아 책상 앞에서만 일하지 말고 직접 광고 현장에서 뛰어라. 그래야만 고객들이 겪는 판매의 문제점도 알 수 있고 그들 상품의 정확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일이 계획대로만 진행된다면 광고 회사로서는 타사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어 좋고 고객들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어 좋을 것이다. 당신이 대리점과 고객들을 상대로 만족스러운 업무 수행 능력을 보여주는 한 이 직업은 매우 안정적이며 또 많은 돈을 벌게 해줄 것이다. 이 계획대로라면 1년 총 광고비가 약 $250,000가 되는 셈이다. 그중 당신이 받을 7%는 $107,500가 된다. 능력이 더 뛰어난 사람은 물론 이보다 훨씬 많은 $25,000 정도의 돈을 벌 수 있다. 연봉 지급 수준이 떨어지고 있는 지금 추세를 감안하면 그리고 보통 직장인들의 연봉이 $5,000에서 $75,000인 것을 생각하면 꽤나 많은 수입임에 틀림없다. 당신은 이 계획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 계획의 특징은 독립적인 업무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또한 당신이 일한 대가가 100% 돌아온다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임금을 받는 광고 매니저보다 더 나은 직업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당신 소유의 사업을
가질 수 있을 뿐더러 당신 이름의 가치가 끊임없이 개발될 것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아이디어. 이번 계획은 평균 정도의 지식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이 큰 준비 없이 시도할 수 있는 계획이다. 우선 유명한 출판사 중 아무 곳이나 찾아가라. 가서 당신이 체결하는 총 계약금의 10%를 수당으로 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라. 그러고는 인쇄물의 수요가 가장 많은 회사를 찾아가 그들이 현재 발행하고 있는 인쇄물의 샘플을 모아오라. 그 후에 전문 디자이너와 협력 체제를 갖추어 그로 하여금 그 인쇄물들을 검토해 그림을 형상시키고 그림에 가감을 하는 방법으로 연필 스케치를 해서 원래 인쇄물에 첨부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서 당신이 광고 문구에 자신이 없다면 광고 전문가를 한 명 구해야 한다. 당신이 만드는 인쇄물의 광고 문구나 디자인 등을 검토해 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인쇄물이 완성되면 처음 샘플을 가져왔던 그 회사로 돌아가 당신이 만든 인쇄물과 견적서를 보여줘라. 그 회사에서 지금까지 발행해왔던 인쇄물들이 당신의 능력에 따라 얼마나 달라졌는지 충분히 보여주기 전까진 견적 이야기는 꺼내지 마라. 아마도 당신은 인쇄물 발행에 관한 제반 업무의 계약을 무리 없이 따낼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이 이 일을 잘만 해낸다면 곧 전문 광고 디자이너와 카피라이터들과 계약을 한 후 본격적인 일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당신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연봉이 $5,000는 될 것이다. 이 계획에 따라 다른 사람과 연계해 얻는 이익은 아주 합법적인 것이다. 이 이익은 당신이 이를 효율적으로 분담시키는 능력, 가장 필요한 부분에 대해 물건을 공급하는 능력, 소비자 욕구를 가장 만족스러운 방법으로 서비스하는 능력에 대한 대가이다. 만약 당신이 장난감 사업에 관심이 있다면 장난감 제조 관계자들과는 이와 비슷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거기에서도 분명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관계자들을 진두지휘하는 능력은 어느 분야의 사업을 한다 해도 똑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사업을 하는데 당신과 함께 혹은 당신을 위해 일해줄 파트너를 구하는 일도 중요하다. 당신의 능력과 그들의 노동력이 합쳐진다면 들어오는 수입은 배가 될 것이다. 혹 동업의 결과가 기대한 만큼 나오지 않았더라도 걱정할 것은 없다. 예전에 그들이 각자 돈을 벌었을 때보다 당신의 지휘 아래에서 일할 때의 수입이 훨씬 더 좋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당신은 앞에 소개된 계획 중 한 가지를 택해서 일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 것이다. 당신의 입장에서는 손해볼 것이 없지 않은가? 만일 당신이 다른 사람이나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그 회사의 사장이나 당신이 일해주는 그 사람이 지금 당장 조직력과 재력을 통해 당신의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는가? 당신은 이제 노동자의 굴레를 벗고 고용주가 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다. 보통 사람이라면 모두 같은 마음일 것이다. 방법은 간단하다. 당신이 회사의 사장이라 생각하고 당신이 받고 싶은 서비스만큼 일을 해주면 된다. 현재 누가 가장 많은 노동자를 거느린 고용주인가? 과연 그들의 자식들이 부모가 가진 운영 노하우까지 상속받을 수 있을까? 절대 그럴 일은 없다. 그 고용주들은 정말 밑바닥에서부터 노력으로 그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들이다. 결코 당신이 가졌던 기회보다 더 좋은 기회를 가졌던 사람들이 아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 중 남을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이 우월하다는 걸 알았고 그 능력을 꾸준히 개발시켜 온 사람들이다. 당신도 노력만 한다면 얻을 수 있는 능력이다. 바로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이 도시에서 당신 때문에 이익을 보고 있는 사람과 그 답례로 당신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사람이 분명 있을 것이다.
목표를 완전히 달성하기보다는 동경의 대상으로 계속 남겨두는 게 더 낫다. 아직 달성하지 못한 목표를 향해 앞으로 계속 정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력에는 대가가 수반된다. 어느 한 마을에 존 스미스 씨가 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구멍가게를 처분해 영화관을 하나 차리고 싶어 했다. 그 옆 마을에는 또 다른 사람이 자신의 영화관을 처분해 구멍가게를 하나 열고 싶어 했다. 이 사람들은 서로 연결해 줄 수 있는가? 만약 그럴 만한 능력이 있다면 두 사람을 연결해주고 꽤 큰 보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이 살고 있는 마을 주민 중에는 마을 근처에 신선한 농작물을 살 수 있는 농장이 하나 있었으면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부들 중에는 자신이 키운 농작물을 도시에 내다 팔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만약 당신이 농부와 마을 주민 간의 연결고리를 이어줄 수만 있다면 농부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농작물을 마을에 직접 내다 팔 수 있어서 좋을 것이고, 마을 주민은 신선한 농작물을 싼 값에 살 수 있어 좋을 것이다. 여기에는 물론 중간 마진을 없애준 대가로 당신이 받을 수 있는 수입이 있다. 사업이라고 하는 것에는 두 가지의 계층이 있다. 바로 생산자와 소비자이다. 요즘은 최대한 중간 상인을 없애고 이 두 계층을 직접 연결해주는 추세이다.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길을 최대한 짧게 만들어라. 그 일은 두 계층에게도 이익일 뿐더러 당신에게도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노력에는 반드시 대가가 수반된다. 그러므로 당신이 어떤 종류의 사업을 하든 명심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 소비자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최소화해라. 소비자에게 이윤을 많이 남기는 것보다는 적게 남기고 많이 파는 것이 훨씬 낫다는 점이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계해주는 사업은 생산자와 소비자 양측에 모두 균등하게 이윤이 돌아갈 때, 그리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다 가지려는 탐욕스러운 마음이 없을 때에야 비로소 수익성을 바라볼 수 있다. 미국의 대중들은 놀랍게도 부당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에게 관대하다. 그러나 이런 약삭 빠른 사람들조차도 넘지 않으려는 선이 있다. 큰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아프리카의 땅에서 캐낼 수 있는 하얀 광석인 다이아몬드 시장을 독점하여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행위 정도는 봐주고 넘어갈 수 있다. 그러나 의식주에 관련된 생활 필수품의 가격이 같이 급상승하게 되면 대중들이 묵인해주는 그 범위를 넘어서는 사람들이 생기게 마련이다.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또 그에 따른 어떠한 짐도 짊어질 준비가 되었다면 일반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보통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을 선택해서 아주 적은 이익만을 보는 것이다. 헨리 포드는 직원들에게 가능한 적은 급여를 주는 것보다 가능한 많은 급여를 주는 것이 더 이익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는 또한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자동차의 가격을 꾸준히 올릴 때에도 반대로 가격을 내려 이윤을 남긴 적이 있다. 소비자의 돈을 빼내면서도 감옥에 가지 않을 수 있는 완벽하고 좋은 계획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포도와 같은 방식으로 계획을 세운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마음의 평온도 얻게 되고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될 것이다. 록펠러가 낭비벽이 심했다는 이야기는 전에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돈을 많이 쓰는 이유는 단지 그가 가지고 있는 돈은 탐을 내면서 자신이 직접 일을 해서 돈 벌 생각은 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이라고 한다. 록펠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그는 사람을 조직하고 관리하는 타고난 능력 덕분에 초라한 격리 사원 생활부터 시작해 점차적으로 돈을 모아가며 정상에 오를 수 있었다. 나는 그가 내리쬐는 햇빛 아래 25센트어치 기름을 사서 2마일이 넘는 거리를 걸어가야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도시에서나 농장에서나 25센트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록펠러의 배달차가 기름을 뒷문까지 배달해 줄 것이다.
록펠러의 재산이 물가를 떨어뜨려 주기만 한다면 누가 그를 시기할 수 있겠는가? 그는 램프 기름값을 50센트로 올릴 수도 있었을 것이지만 만일 그가 기름값을 자기 멋대로 올리거나 했다면 그가 지금 현재 백만장자가 되었을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이 세상에는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중 99%의 사람은 대개 처음에는 혼신의 힘을 다해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만 그것을 실행에 옮긴 후 나중에 자신에게 돌아올 성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유쾌한 성품이란 상상력과 협동심이 어우러져 나타나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던 일화를 통해 상상력, 협동심, 훌륭한 성품이 어떻게 한데 어우러져 나타날 수 있는지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당신 주위에 성품이 좋지 않은 사람을 생각하고 자세히 관찰해보라. 분명 그 사람에게서는 훌륭한 성품뿐 아니라 상상력과 협동심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다른 사람의 약점보다 자기 자신의 약점이 더 많이 보일 때 당신은 비로소 현명함의 경지에 오른 것이다. 이 현명함이란 것이 정말 좋은 인생의 동반자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내면과 군중 심리. 와우.